네, 이어서 쪽지 시험 22회 보겠습니다. 22회. 정정심판입니다. 1번. 특허권자는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 명세 또는 도면에 대해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감잘명이죠. 감잘명에 대해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136조 1항, 1호, 2호, 3호가 될 겁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2번, 특허 무효심판 또는 정정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틀렸죠?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의 취지는 특허 무효심판이나 정정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심판원 계속 중이 아닌 단순히 계속 중이라고 하면 특허 법원 계속 중일 수도 있는 거죠. 특허 법원 계속 중이라면 정정 심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특허 취소 신청이 특허 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특허 취소 신청이 심판원에 계속 중이래. 심판원에 계속 중이면 정정 심판 청구할 수 없게 되고요. 정정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특허 무효 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 무효 심판의 심결에 대한 수가 특허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 법원에 변론 없이 판결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날까지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특허 취소 신청이 심판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별개 사건으로 무효 심판이 특허 법원 계속 중이라면 역시 정정 심판 청구할 실익이 있기 때문에 정정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136조 2항 1호이죠. 4번.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기재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즉 감잘명이네요. 감잘명을 하기 위해서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명세 도면의 정정은 청실확변, 청구 범위를 실질적 확정 변경할 수 없다. 맞죠? 즉 얘네들은 다 청실확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136조 4항이죠. 5번.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정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정정 후에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이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즉 특허 출원 시 특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거죠. 근데 감잘명에서 명은 특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136조 5항이죠. 넘어갑니다. 6번 보겠습니다.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기 통상실시권자는 계약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한정되므로 법정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다. 동의 관련해서 합의 권리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겁니다. 전용실시권, 질권은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통상실시권은 세 가지죠. 계약, 법정, 강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동의권을 갖는 실시권자는 계약에 따른 실시권자입니다. 따라서 법정 실시권자나 강제 실시권자는 동의권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법정 실시권자 중 딱 한 명 직무 발명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동의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 조심하고 이거 기출 많이 됩니다. 디자인에서도 많이 나와요. 특허에서도 많이 나오고.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정정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때에는 최명도에서 할 수 있다.
이 정정의 범위가 얘가 다 명도 범위에서 합니다. 명세서, 도면, 명세서, 도면, 명세서, 도면인데 딱 하나 얘만 최명도죠. 최명도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36조 3항이죠. 그래서 3항, 4항, 5항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정정은 청구 범위를 실질적 확장 변경할 수 없는 바 맞죠? 청실억변. 그 여부는 청구 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한 명세 도면 전체 내용을 실질적, 즉 형식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실억변인지 판단해야 되겠다. 맞는 말이죠. 세 번째,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 정정 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 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 심판 심계를 확정된 함께 확정된다. 맞죠? 정정 심판과 달리 정정 청구는 부수적인 심판입니다. 따라서 정정 청구가 함께 있는 무효 심판의 심계를 확정될 때 정정 청구도 정정 청구의 결과도 확정이 됩니다. 네 번째, 무효 심판의 심결 후 청구 범위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되면 수고표가 있습니다. 심취소에서, 즉 무효 심판의 심취소죠. 특허법원이 정정된 청구 범위를 심결에 기초로 하여 특허 발명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청구항이 정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고려할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우리가 무효 심판이 있는데 무효 심판에서 심결이 나온 거예요. 심결은 A라는 발명에 대해서 심결이 나온 거죠. 이게 정정 전이에요. 근데 심결 후 정정 심판에서 정정 심판이 확정된 거죠. 확정돼서 이렇게 A-로 정정된 겁니다. 정정 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즉 A를 A-로 정정했는데 심판은 확정 전에 심결을 하다 보니 정정 전 특허 발명을 기준으로 심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심결에 대해서 소제기를 하겠다는 거죠. 소제기, 심취소. 심취소를 제기하면 정정 후 소고표가 있어요. 정정 후 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정정 전 걸 가지고 했는데 이거 위법하냐? 그거 자체로 위법하진 않죠. 따라서 심취소, 왜?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심취소에서 판단 대상은 A-, 즉 정정 후 명세서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정정 후 명세서. 정정 후 명세서를 가지고 요 심결 1번이라 할게요. 정정 후 명세서를 가지고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위법성. 이게 심결 1번이죠. 심결 1번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정정 후 이게 삭제됐다라고 해볼게요. 삭제. 그럼 심취소는 적식적법 본안에서 적법 판단할 때 판단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판단 대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취소에 소외이익이 없어요. 소외이익 없으면 어떻게? 부적법 각하 판결이 됩니다. 이어서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보겠습니다. 1번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 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에게 특허 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실허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강제실시권 중 하나죠. 특허법의 강제실시권이 어떻게 됩니까? 106조에 2, 107조, 138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얘는 정부 등에 의한 특허 발명의 실시, 재정, 강제실시, 통실허 심판이죠. 138조 1항의 내용입니다. 138조 1항의 내용은 이제 선언 권리가 있고 후원 권리가 있는데 후원 권리자가 선언 권리자한테 청구하는 게 148조 1항이라 하는 거죠. 2번 98조에 해당하여 계약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선언 권리자가
그 통상실권 허락받은 자의 특허 발명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권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않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권 허락을 받아 실시하려는 특허 발명 범위에서 통실화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지금 1384조 사망의 내용인데 이건 크로스 라이센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선언 권리자가 있고 후원 권리자가 있는데 후원 권리자가 선언 권리자의 선언 권리자가 후원 권리자의 특허 발명 실시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제도죠. 자, 근데 이거 조심할 게 뭐죠? 1384조 3항에서는 선언 권리자가 후원 권리자에게 강제 실시권을 가져오려면 요 상황을 전제로 해야 돼요. 즉, 선언 권리자 너가 후원 권리자한테 계약에 의해서 실시권을 준 게 아니라 1384조 1항에 따라서 실시권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야 1384조 3항에 따라 너도 후원 권리자한테 실시권을 달라고 강제 실시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지문은 선언 권리자가 이 상황에서 선언 권리자가 후원 권리자에게 계약에 따라서 이미 실시권을 줬어요. 그럼 후원 권리자는 강제 실시권자, 즉 1384조 1항에 따른 강제 실시권자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가 되고 그 상황에서는 선언 권리자가 후원 권리자에게 강제 실시권 줄 수 없습니다. 한 줄 정리할게요. 1384조 3항이 적용되려면 1384조 1항에 따라 강제 실시권이 후원 권리자에 부여되어야 1384조 3항에 따라 선언 권리자가 후원 권리자에게 강제 실시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특허 취소 신청 보겠습니다. 1번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일부터 등록 공고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 심판 원장에게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좋은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132조의 2입니다. 2번 산업상 이용 가능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하자는 특허 취소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특허 취소 신청 사유는 신, 진, 선, 학이죠. 이걸 특허 취소 신청 사유로 하고 신, 진은 일부 제외되는 거 있죠. 심사관이 이미 통지한 거절유에 포함된 선행기술은 제외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빠지죠. 우리 132조의 2 조문을 보면 마치 산업상 이용 가능성도 포함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심판 편람을 보면 그러하지 않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제외하고 있고 또 특허 취소 신청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 틀렸고요. 3번 신규성, 진보성의 하자는 특허 취소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모예요. 신진, 세모입니다. 4번 특허 취소 신청은 구술 심리 또는 서면 심리로 한다. 틀렸습니다. 특허 취소 신청은 심판과 달리 반드시 서면 심리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출질문 보죠. 특허권에 관하여 이거 조문 132조의 8이고요. 기출질문 첫 번째, 특허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특허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특허 취소 신청은 결정계임에도 불구하고 참가가 허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132조의 9의 1항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특허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권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습니다. 무효심판처럼 마치 무효심판처럼 소급표가 있습니다. 132조의 13의 3항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허법 쪽지 시험 23회입니다. 23회 재심 보겠습니다. 1번, 보기 전에 재심이랑 재심사 다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재심은 심판이죠. 1번, 당사자는 확정된 취소 결정, 확정된 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확정 심결이나 아니면 확정된 특허 취소 결정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180조 1항입니다. 180조 1항. 2번 특허 취소 결정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재심 청구 기간이죠. 180조 3항 심결 또는 취소 결정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번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 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이 경우 심판 당사자 중 일방을 피청구를 한다. 틀렸죠. 일방이 아니라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다 잡아야 합니다. 179조 2항입니다. 이건 사해 심결에 대한 재심 청구고 따라서 심판의 당사자를 모두 다 피청구인으로 잡아야겠습니다. 기출지문 봅니다. 첫 번째, 당사자는 특허 취소 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 대리권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 결정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취소 결정 등본 또는 심결 등본 송달에 의해서 안날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180조 2항이죠. 대리권 흠의 경우에는 대리권 흠이 재심 사유거든요. 대리권 흠의 경우에는 심결 등본 또는 결정 등본 송달을 받은 것으로부터 안날의 다음 날로 이렇게 이 날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기간을 기산하겠죠. 두 번째, 재심 사유가 특허 취소 결정 후에 났을 경우에는 취소 결정 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 이후에 발생했다면 재심 사유를 안날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180조 4항입니다. 이어서 소송 보겠습니다. 소송. 1번 특허 취소 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취소 신청서, 심판 청구서, 재심 청구서의 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 전속 관할로 한다. 맞죠? 186조 1항. 우리가 이걸 심결 등에 대한 소 또는 심결 취소 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심결 등에 대한 소는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즉 원고 적격을 말하는데 186조 2항에 따라서 당사자는 물론 참가인은 물론 더해서 참가 신청했는데 거부된 자까지 할 수 있죠. 얘네들을 원고 적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3번 심결 등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되고 이는 연장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불변기간입니다. 제소기간은 심결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는 부가기간이죠. 연장이 아니라. 그리고 이 30일이라는 건 불변기간입니다. 이렇게 이거 연장이랑 효과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연장이라는 건 얘를 거부심 청구기간이 연장되는데 거부심 청구기간 만료일이 3개월이에요. 3개월의 만료일을 뒤로 이렇게 고무줄처럼 당기는 걸 연장이라 그래. 부가라는 건 30일의 만료일을 고무줄처럼 당기는 게 아니라 당겨지질 않아. 불변기간이라서. 고무줄이 아니라 막대기라 생각하세요. 나무젓가락처럼 이렇게 막대기 안 당겨지잖아. 여기서 새로운 나무젓가락 이렇게 추가하는 게 부가기간이라 그래요. 부가기간. 즉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변기간입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부가기간 있으니까 가변기간 아니냐. 아니다. 이거 만료일이 당겨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간이 추가되는 겁니다. 4번 법원은 186조 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해당 심결 또는 결정 취소. 이게 인용 판결이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판하여 심결 또는 결정 자판 안 됩니다. 심취소는 반드시 필수적 환송입니다. 이것과 비교를 좀 해줘야죠. 비교. 거불심에서는 환송할 수도 있고 자판할 수도 있죠. 선택적 사항이 됩니다.
특허법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저결정 불복 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재기에 있어서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맞죠? 거불심은 결정계입니다. 결정계라서 청구인만 있고 피청구인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면 청구인만 있죠? 피청구인 없고, 소 제기할 때는 원고랑 피고가 등장해야 되는데 당연히 청구인이 원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피고는 특허청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 사유도 심치소 단계에서 주장 입증할 수 있고, 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맞죠? 이거 심치소 심리범위에 지금 무제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설. 무제한설이냐 제한설이냐 나눠보면, 우리가 당사자계 심판의 심치소라면 무제한설, 결정계 심판의 심치소라면 제한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판례 태도에 따르면 무제한설, 제한설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판례가 이게 당사자계 심판이냐 또는 결정계 심판이냐를 이렇게 특별히 나누는 워딩은 없어요. 다만 사건을 분류해보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요 워딩이 어떻게 되냐면, 원칙 합쳐보면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요. 원칙 제한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예외 심리할 수, 이렇게 할까? 원칙은 제한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 언제? 제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번째 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이제 제한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정 없는 한 심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치소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존 구조로 하는 이상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 요건에 관해서 판단하는 그 변론주의 원칙 위배되는 것이다. 맞죠? 우리가 심판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건데, 얘는 변론주의 적용이 안 되죠. 하지만 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적용이 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실의 주장 책임, 증명 책임, 자백의 구속력, 우리가 2차에서 배워요. 변론주의는 사자증, 사실의 주장 책임, 자백의 구속력, 증명 책임, 이걸 배우게 되는데, 변론주의 원칙이 변론 소송이니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기출입니다. 특허 발명의 공동 출원인이 거저결정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치소할 수 있다. 맞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출원했어요. 그래서 거저결정 받았어요. 그럼 심판 청구할 건데, 심판 청구는 당연히 공유자 전원이 청구인이 돼야 돼요. 이게 고필고, 심판에서 기각됐어. 그럼 소제기할 건데, 소제기는 갑, 을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이 또는 을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가 고필공, 여기가 유필공이죠. 네, 쪽지 시험 23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특허법 쪽지 시험 24회 진행하겠습니다. 특허법 쪽지 시험은 24회가 종강입니다. 24회가 종강입니다. 국제출원 절차 보시죠. 1번,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인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PCT 언어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이제 수리관청으로 할 거라면 국어, 영어, 일어만 됩니다. 따라서 중국어는 안 되고요. 국제 출원할 때에는 지금 뒤에서 나온 것처럼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제출하게 되죠. 우리가 통상 국내 출원 추러스 플러스 첨부 서류하고 첨부 서류가 얘랑 더해서 이제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 이렇게 하는데 PCT에서는 명세서를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번 틀렸고 2번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인이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보완 명령해야 된다. 자, 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 명령이 아니라 보정 명령이죠. 보정 명령의 대상입니다. 보완 명령과 보정 명령의 차이가 뭐냐? 보정 명령은 출원일이 인정돼요. 즉 도면 요약서를 안 냈어도 출원일은 인정이 돼요. 반면에 보완 명령을 하게 되면 출원일 불인정 사유가 돼. 대표적으로 발명의 설명 안 났으면 보완 명령 나와요. 출원일 불인정 사유야. 청구 범위도 안 났으면 보완 명령 나와요. 도면의 경우에는 출원서에 도면에 대해서 기재가 있는데 도면 첨부하지 않았다 하면 첨부되지 않았다라는 통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흠결시 조치는 보완 명령, 통지, 보정 명령 이렇게 돼요. 보완 명령은 출원일 불인정되고 보정 명령은 출원일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요약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보정 명령 나오는 거죠. 이게 195조입니다. 195조 보정 명령 나올 거고요. 국제출원일이 3번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해서 우선 1부터 4월 이내에 국제출원이 194조 1항 각호 즉 출원일 불인정 사유가 194조 1항 각호예요. 이런 것들이 출원일 불인정 사유거든. 요거 보완 명령 이런 것들이 4조 해당한다 발견된 경우에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온다. 자, 다 좋은데 기간이 틀렸습니다. 우선 1부터 4개월이 아니라 국제 출원일부터 4개월입니다. 국제 출원일부터 4개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부터 4개월 이내에 출원일 불인정 사유가 발견됐으면 국제 출원 취하 간주될 거고요. 특허법 기출지문 보죠. 첫 번째,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으나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취지를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통지한다고요. 통지. 이게 194조의 내용이 됩니다. 이어서 기출지문 두 번째,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해서 청구 범위가 없다라고 하면 뭐 할까? 보완명령 나가지.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청구 범위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이 아니라 보완명령이라고 보완명령.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출원일 불인정 사유인지 볼게요. 얘는 불인정 사유인지 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요건 빼고 출원일 불인정 사유인지 볼게요. 보면 발매 설명은 불인정 사유고 얘도 불인정 사유인데 얘네들은 불인정 사유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보완 명령은 안 나오고 통지나 보정 명령 나가요. 자, 보완 명령에 따라 보완했다라고 하면 출원일 누춤 그리고 도면을 통지 받은 다음에 도면 냈다라고 하면 이것도 출원일 누춤. 보정 명령은 출원일 누춤되지 않아요. 소급표가 인정돼. 소급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입니다. 1번 특허청은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 기관과 예비심사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국제조사 기관이자 예비심사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198조의 2의 1항 내용이고요.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비심사는 선택적 사항이죠. 즉, 국제조사는 필수고 예비심사는 선택이다. 이걸 묻고 있고요. 옳은 지문이고 이어서 국제특허 출원에 관한 특례 보겠습니다. 1번 국제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30조 1항 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 의사에 의한 공지네요.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합니까? 같은 조 2항은 즉 30조 2항은 어떻게 됩니까? 출원 시 기재하고 30일 내에 증명서를 내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가로 안에 기준일 경과 후 2개월 되어 있는데 기준일 경과 후
2개월이 아니라 30일입니다. 30일. 틀렸죠? 200조입니다. 200조. 자, 2번. 제외자인 국제특허 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5조 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맞죠? 206조 1항. 그럼 제외자라 하더라도 절차 능력이 인정되는 케이스는 3개. 첫째, 국내 체제하는 경우. 둘째, 특허 관리인이 있는 경우. 셋째, 국제특허 출원에서 기준일까지는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3번. 국제특허 출원인 아닌 자는 국제특허 출원의 출원인이 201조 1항에 따라 번역 문제 제출하고 국어로 출원한 경우 제외에 수수료를 낸 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자, 심사 청구 특례인데 출원인이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자가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출원인이 심사 청구하려면 방금 보신 것처럼 번역문 내고요. 플러스 수수료를 납부해야 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자는 국내 서면 제출 기간이 지나면 심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연장될 수도 있죠. 즉 번역문 제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죠. 그럼 연장된 기간을 말하죠. 틀렸네요. 3번.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이거 조문은 206조입니다. 206조. 210조네. 210조. 210조. 1호, 2호는 1호, 2호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기출지문 첫 번째. 출원인이 국제특허 출원하면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해서 우선권을 주장했다면 201조 1항의 우선일은 국제특허 출원일이 아니라 우선권 주장한 선출원 제출이 된다. 맞죠? 우선일의 개념이죠. 우선일. 우선권 수반하고 있으면 소급된 날 일국 출원의 출원일을 우선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출. 국제특허 출원의 출원인은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국제특허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설정 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특허 발명 실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특허권 설정 등록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207조 사항입니다. 즉 PCT에 대해서도 보상금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 문제.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 출원에 관해서 출원 공개 전에 이미 PCT에 따라서 국제 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출원 공개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이미 국제 공개가 됐으면 국제 공개가 된 때 이때 국내 공개, 즉 출원 공개된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국어로 국제 출원한 경우에 하나는 거죠. 이어서 실용신안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실용신안 등록 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 등이 된 고안에 의하여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쉽게가 아니라 극히 쉽게죠. 특허법은 쉽게고 실용신안법은 극히 쉽게입니다. 실용신안법 4조 2항의 내용이고요. 2번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이라도 등록 가능하다. 틀렸죠? 부등록 사유입니다. 부등록 사유. 부등록 사유가 6조에 있고요. 6조는 두 개가 있어요. 1호, 2호. 1호가 국기, 방금 보셨던 거.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 등록 못 받는다는 거고 2호는 공사용소 플러스 공중위생입니다. 2호는 특허랑 똑같아요. 근데 1호는 특허랑 다르니까 잘 봐주시고요. 3번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 등록 출원일로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맞죠? 특허는 20년인데 실용신안은 10년짜리입니다. 기출지문 보죠. 동물품종과 식물품종 실용신안 대상이 될 수 없죠. 실용신안은 고안입니다. 물품에 대한 거죠. 따라서 동물식물 발명은 등록이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한 의약,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해서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 다 안 되죠. 의약품이라든가 그런 어떤 방법 발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안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용신안 등록 받으려는 자는 출원 시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데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특허는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는 거고 실용신안은 얘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달라. 그래서 실용신안은 도면 필수, 특허는 도면 선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허법 쪽지시험 마무리했습니다. 특허법 쪽지시험 마무리됐고, 이 특허법 쪽지시험은 네, 3번만 풀어보세요. 3번. 딱 3번만 풀어보시면 여러분 감 잡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조심할 포인트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게 될 거고, 특허법 쪽지시험은 오로지 1차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를 위한 거. 쪽지시험 3번 푸시고 또 여러분 하실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할 건 이제 데일리 테스트라고 쪽지시험 그 다음에 할 게 데일리 테스트라고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법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이 데일리 테스트도 한 2번 정도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유 되면 3번 풀고 2번 정도 풀어보시고 이거는 1차에도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별세 1차 시험 잘 치르시고 나서 2차 진입할 때 이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문제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2차 시험 문제 봤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좀 트레이닝 시켜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세요. 얘는 1차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게 구성했고 플러스 2차에도 이제 도움이 되게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